안녕하세요. 평소에 사연을 즐겨 듣다가 저도 용기를 내서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로 31살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으로 보내는 이야기는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다녀오고 자취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당연히 자취를 했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여유롭지 않은 가정 형편상 조금 오래된 2층 다세대 주택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1층은 주인집이 살고 있었고 2층에는 방이 3개, 화장실과 부엌 이렇게 된 구조인데 방세를 내고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써야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공동구역은 주인 아주머니께서 매일 올라와 청소를 해주시는 덕분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월세가 다른 원룸에 비해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2층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의 남자였는데 다들 어찌나 바쁘게 사는지 공동구역에서도 그닥 마주치는 일이 없었고 다들 조용한 데다 어쩌다 마주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꾸벅 인사만 하고 지나쳤기 때문에 이름은커녕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만 주인집 아줌마도 사실 위층에 사람이 없을 때만 올라와서 청소를 하시느냐? 별로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주인집 아줌마만큼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쉽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 그날은 정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너무 습하고 더워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미친 더운 날이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천천히 걸어도 15분이면 도착했기 때문에 오전에 살짝 날씨가 흐렸지만 우산은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부터 본격적으로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더니 결국 제가 학교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열심히 집으로 뛰었지만 거세게 내리는 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버리고 말았어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샤워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2층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티셔츠를 벗었는데 화장실에 누군가 씻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랑 같이 2층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학생이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지 낮 시간에 집에 있는 일이 드물었는데 누군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화장실 앞에 벗어놓은 옷이 쌓여 있었는데 대충 보니까 여자 옷 같더라고요. 아래층 주인집 아줌마의 옷이구나 생각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의 주인 아주머니는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항상 다정하고 상냥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해줬기 때문에 평소에도 좋게 생각했었어요. 거기에 더불어 평소에는 가벼운 화장에 옷차림도 편하게 하고 다녔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딱 붙는 민소매 티셔츠에 짧은 추리닝 반바지를 자주 입었습니다. 그날도 화장실 바로 앞에
그 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는 당시에 군대를 다녀오고부터 계속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외로워하던 중이었어요. 아줌마의 옷을 들고 살짝 냄새만 맡아보려고 했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약간의 비릿한 땀 냄새와 평소 아줌마가 지나갈 때마다 은은하게 나던 화장품 냄새가 너무나도 좋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 부위를 가리는 제 손바닥만한 천 쪼가리를 발견하고는 저는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결국 제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제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아줌마가 목욕을 다 끝냈는지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줌마가 혼잣말을 하면서 무언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혹시라도 들킬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한 5분쯤 지나서 아줌마가 제 방문을 노크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없는 척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줌마는 다른 방도 노크를 해보더니 아무도 반응하지 않자 그냥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방문에 귀를 바싹 대고 아줌마가 내려가는 발소리를 확인하고는 주머니에서 그걸 꺼내 본격적으로 감상하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샤워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샤워를 하고 제 방에 들어와 누워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비를 맞아서 피곤했는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일어나 보니 주인집 아줌마가 저를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더니 아줌마는 일단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제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걸쳐 앉았습니다. 아줌마의 옷을 침대 베개 밑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저는 2배로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줌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이 제 얼굴을 쳐다보다가 제가 그거 가져갔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아니라고 발뺌을 하긴 했는데 아줌마는 믿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괜찮으니 말해보라며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날 집안에 아줌마와 나뿐이었고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베개 밑에 숨겨놓았던 아줌마의 옷을 꺼내주었습니다. 아줌마는 한숨을 푹 쉬더니 총각같이 멀쩡한 사람이 왜 아줌마 걸 가져가냐고 저한테 되려 뭐라고 하며 주머니에 그것들을 넣더라고요. 저는 너무 민망하고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혹시라도 주인 남자가 알게 되거나 집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라도 할 것 같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주변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서 이제라도 무릎 꿇고 싹싹 빌게라도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주머니께서 저 겁먹으라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풀리면서 눈물도 차올랐습니다. 아줌마가 안아주고 등을 쓸어줘서 간신히 진정하고 눈물도 멈췄습니다. 아줌마는 나이도 훨씬 많은 자기가 왜 좋냐고 말하면서 마냥 싫지는 않았는지 입은 싱글싱글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아줌마가 제일 이쁘다고, 제 또래 여자아이들은 여자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갑자기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지만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일이라서 저도 눈을 감고 적극적으로 아줌마를 받아들였어요. 한참 동안의 입맞춤이 끝나고 아줌마는 얼굴까지 빨개져서 오는 일은 잊어버리라고 말하며 제 방에서 나갔지만 어떻게 제가 그 일을 잊겠습니까? 그 집에서 거의 2년 동안 살았었는데 그 뒤로 아줌마와 낮에 아무도 없으면 제 방에서 만나는 게 서로 간의 약속이 되었어요. 아줌마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누구보다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줌마와 정말 즐겁게 보내다가 그 집 계약이 거의 끝나갈 쯤에 제게도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 꼭 와보고 싶다 해서 한 번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2층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아줌마와 저희 둘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몰래 왔다가 가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너무 놀랐었습니다. 아줌마는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이 여자친구냐면서 재미있게 놀다 가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찝찝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아줌마가 제 방에 놀러 오는 일은 없었고 저도 2달쯤 남은 집 계약이 끝나자마자 다른 방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아줌마와는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고 그때 만난 여자친구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지게 됐어요. 요즘도 가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여름날엔 그날의 기억과 아줌마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경험이지만 제 젊은 날의 몇 안 되는 즐거운 추억이라서 잊어버리고 싶지가 않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소송 준비 중인 40대 남자입니다. 2 자녀가 있기에 아내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준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참고 가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어린 2 아이들에게 이혼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친구의 친구로 알게 돼서 혼자서 좋아하게 되었지만 결국 인연이 되지 못했고 사회에 나와서 동창회 때 다시 보게 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아내는 이미 바람으로 첫 번째 이혼을 하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주변 친구들이 학생 때부터 남자 문제, 양다리 사례들은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헤어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이라는 인생의 큰 경험을 토대로 많이 반성을 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다시는 큰 상처를 드리지 않을 거라는 눈물의 다짐도 보여줬기에 저는 아내를 믿고 만남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아이를 낳으며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에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이체 내역을 보았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저에게 상의도 없이 본인 계좌로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10,000원만 꺼내가도 말하는 사람인데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저한테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바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았지만
이래저래 말을 돌리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거라고 둘러대었지만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더 물어보았지만 끝까지 빌려준 거라며 오히려 저에게 왜 자기를 못 믿냐고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아내를 찾아서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카페 안에서 통화하고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를 보고 다가갔지만 제가 오는 것도 모르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2천만 원은 내연남 와이프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해서 의자료로 지급한 것이고 지금 통화하는 것도 그 내연남인데 그 돈 때문에 상황이 난처하게 되었으니 몇 알만 2천만 원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너무도 화가 나서 바로 아내의 휴대폰을 뺏어서 끊은 뒤에 자동 저장되는 음성 메모를 저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아내는 뺏긴 본인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저에게 매달렸고 그런 아내를 막고 음성 메모 등 내연남 관련하여 각종 사진 및 메시지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아내를 밀쳐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너무 화가 났던 터라 뺨도 여러 대 때렸습니다. 그렇게 몇 대를 맞은 아내는 카페에 주저앉았고 저는 그런 아내를 버려둔 채 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처갓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장인 장모님에게 모든 사실과 증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 남자들을 만나다가 상간녀 소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의자료 물어준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이혼할까봐 조용히 처리해 주었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도와줄 형편도 안 되지만 계속 이렇게 몰래몰래 도와주다가는 아내의 남자 문제가 계속될 것 같아서 안 도와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몇 번이고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못났어도 딸이다 보니 또 이혼하게 만들 수가 없어서 모르는 척 넘겼다며 자식을 잘못 키우고 문제를 바로 잡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잃고 멍하게 서 있자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노망이 들어서 실성한 거라며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장인어른의 표정은 진심이 맞았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다면서 일단 파출소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장모님께 맡기고 장인어른과 함께 파출소로 갔습니다. 아내는 제가 평소에도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아니었으며 남편으로서도 형편이 없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경찰에게 진술을 해놓았고 경찰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벌레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간 장인어른께서 그것이 아니라면서 평소 아내의 행실과 지난 과거의 남자 문제까지 전부 다 말해주었고 어느 남편이 아내의 바람 피운 사실을 알고도 화가 안 나겠냐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이 치매라면서 거짓말을 하였지만 너무나 정정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장인어른을 보고 치매라고 생각하는 경찰들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이니 아내를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잘 해보라고 하였고 그렇게 아내와 함께 다시 처갓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갓집을 가는 차 안에서도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지 않으면 차 밖으로 뛰어내리겠다면서 창문도 내리고 차 문도 열고 온갖 난리를 다 피면서 갔습니다. 처갓집에 들어가자마자 장모님은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고 저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무조건 눈 감아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제가 지난 과거의 남자 문제까지 다 알고 있음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파출소에서 장인어른께서 다 이야기했는데도 모르는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대화가 되지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처갓집을 나왔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면 아내가 분명 따라올 것 같아서 회사에 급하게 연차를 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워터파크가 있는 리조트로 갔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카드 내역을 보고 찾아올까 싶어서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서 갔습니다. 놀란 아이들도 진정시켜줄 겸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여행도 못 간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요번에는 경찰서에 가서 폭행으로 고소를 했다면서 다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당당히 경찰서를 갔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고 장인어른이 또 오셔서 설명해주고 무혐의로 나오는 동안에 아내는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을 몰래 데리고 나와서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절대 이혼은 할 수 없다면서 모든 일을 모르는 척 잊고 넘어가 줘야지만 같이 살 수 있고 아이들도 볼 수 있을 거라면서 계속 남자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혼을 요구하면 평생 아이들을 못 볼 것이고 이혼도 안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연락 문자를 가지고 며칠 전에 갔던 파출소에 찾아갔지만 아내에게 내연남 및 바람의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법적 보호자가 맞고 법적 보호자가 데리고 있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제 전화는 물론이고 장인장모님 전화도 안 받고 있으며 다 용서해준다는 각서를 써서 보내주기 전까지는 어떠한 전화도 연락도 받지 않을 것이고 나타나지도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카드를 끊어버리면 애들이랑 길바닥에서 노숙을 할 것이니 네 새끼들 노숙하고 굶는 게 싫으면 카드는 내버려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로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도 다 떨어지기 시작했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잘해보자고 설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헤어질 준비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하고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내가 확인할 수 없는 거처도 구해놓았습니다. 새로운 번호의 핸드폰도 만들어 놓았고 회사에는 근무지 변경 신청도 해두었습니다. 아직도 아내가 돌아오지는 않았고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만났지만 아내가 급하게 나타나서는 무조건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바람에 첫째 딸만 겨우 데리고 제가 왔습니다. 잘 못 먹고 지냈는지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7살인 딸에게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더니 모텔을 돌아다니면서 짜장라면이나 편의점 음식을 먹으면서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술을 마시면서 다녔고 며칠 만에 모텔로 돌아오는 바람에 반값을 내지 못해서 모텔 앞에서 쫓겨나서 서 있던 적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빠한테 전화를 왜 안 했냐고 묻자 엄마가 아빠 연락하면 다 같이 죽을 거라고 해서 무서워서 못했다면서 딸이 펑펑 우는데 제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든 둘째도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아내의 비율을 맞추면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방으로 아내의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꼭 찾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이혼을 할 예정이고 지금 같은 마음으로 다 정리하고 해외로 이민을 가야 되나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건강하게 둘째도 만나고 이 지옥 같은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저는 37살이고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들을 전전하다가 지금의 남편은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특별히 잘났다거나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저와 비슷한 사람이었죠. 다만 다른 게 있다면 각 집안의 경제력 차이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축산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소가 정말 많았었는데 한 10여 전부터 친정 동네가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정책에 따라 소들의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얼마 남지 않은 소들과 땅에 있는 것 중에 농사 지을 만한 기름진 땅, 소소하게 하우스 몇 동 하면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만 계시고 직업적으로 땅을 보러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땅 투자는 도가 트신 분이라고 매일 남편이 그러더군요. 시어머니가 사는 땅은 예외 없이 모두 다 금싸라기 땅이 된다고요. 그쪽 방면에서는 완전 무당급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을 처음 보자마자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복부인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전형적인 복부인들의 모습이셨죠. 굵은 금목걸이에 두툼한 금팔찌, 그리고 이름 모를 보석이 큼지막하게 박혀있는 반지가 시어머니의 상징이었습니다. 남편은 마마보이는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아주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라면 이유 없이 따랐고 단 한 번도 싫다고 말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서 그랬나 봐요.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서울 도심에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 주셨습니다. 물론 명의는 어머님 거였죠. 저는 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의 동의는 일절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분간 빌려서 사는 거라 생각을 했고 어머님께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1년 동안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이 아파트 며느리 명의로 해주마. 대신 우리 아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무엇보다 너네 집안 사람들이 혹여나 내 아들에게 엉겨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일 없도록 네가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 한다. 내가 너무 내 아들만 챙긴다고 섭섭하게 듣지는 말거라. 내가 솔직히 너를 받아들인 건 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 네가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준 거야. 나는 너네 친정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왜 그런지 너도 잘 알지?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내 아들이 너네 식구들에게 핏발리지 않도록 각별히 행동에 신경 써주어라. 어머니는 제 친정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집안이 많이 차이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욕심에는 당연히 부유한 집안에 똑똑한 며느리를 얻고 싶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님은 본인의 경제력에는 대단한 자신감이 있었지만 본인의 아들에게만큼은 그다지 자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30대 초반의 나이 때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매일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운이 좋아서 아이까지 낳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크나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셨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어머님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 외에는 제가 어머님께 바랐던 것도 없고 어떠한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의 저와 남편에 대한 간섭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머님이 결혼 때 마련해주신 집에 제가 공짜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월세 개념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저의 생활에 과하게 관심 갖고 집착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오랫동안 시어머니에게 의지하면서 살았던지라 결혼을 했음에도 시어머니는 아직도 남편이 본인 손을 거쳐야 하는 어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신 듯합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일이 힘들면 관두기가 일쑤였고 시어머니에게 몇 번 징징대면 돈도 생기고 필요한 것도 생기니 습관처럼 어미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를 떠먹이는 그런 모자관계였죠. 그래도 제가 이 남자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나마 사람이 순하고 착해서였고 비록 시어머니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지만 저에겐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건강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늘 저에게 미안해했고 시어머니 기센 성격을 받아주느라 고생이 많다고 항상 저의 편이 되어주었죠. 그렇게 남편과 둘이 있을 때는 그래도 알콩달콩 즐거운 신혼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제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아빠가 되는 거니까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가장이 되겠다고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스러웠던 계획은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요즘 아빠의 성과 엄마의 성을 나란히 붙여서 이름을 많이 짓는다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이름을 짓자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단지 시어머니가 좀 문제였죠. 시어머니는 당연히 아이의 이름을 유명한 장명소에 가서 지어오실 것이 뻔했고 손주에게 더 엄청나게 집착할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이름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우리들만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고 어머님께는 눈치 없이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가 생겨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약속